안녕하세요. 대한민국 공무원 국어회탑 박재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소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개념편이고요. 교재는 128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설명한 것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들.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것들을 지금 설명한 겁니다. 자, 특히 여러분들, 제가 잠깐만 더 첨가시켜서 말씀드리면요. 자, 지금의 공무원 국어는요,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수능처럼 나옵니다. 다시 한번 뭐처럼? 수능처럼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능처럼 나온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지문을 읽고서 내용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자, 등장인물의 성격, 심리, 태도라든가 이런 식의 문제를 푸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뭘 갖고 계셔야 되냐면요, 지문을 접근하는 원리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지문 접근법은요, 꼭 머릿속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거는 현대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학평이든 비문학평이든 이런 보시면 알겠지만 충분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하시더라도 충분히 점수 나올 수 있게 그렇게 출제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좀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지금 제가 뭘 설명할 거냐면요, 이겁니다. 소설의 지문 접근법을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것은 지난번에도 살짝 말씀을 드린 거죠. 지문 접근법. 오, 글씨 예쁘게 나온다, 그렇죠? 제가 쓴 글씨보다 훨씬 더 예쁘게 나오는데. 자, 그럼 소설의 지문 접근법은요,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뭐냐면 장면이라는 단어. 두 번째는요, 질문이라는 단어를 기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는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장면이라는 것은 왜 제가 만들었냐면요, 소설이 좀 길어. 15보다는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문이 길기 때문에 수험생들 입장에서는요, 위를 읽어. 그럼 내용이 파악이 됩니다. 네, 밑으로 넘어가면서 내용이 점점 머릿속에서 사라집니다. 결국 나중에는요, 다시 읽어야지만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당연히 뭐? 시간이 많이 들겠죠. 자, 여러분들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한 뭐해라? 장면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테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긴 소설을요, 장면별로 쪼개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장면이라는 단어는요, 사전적인 정의가 아닙니다. 제가 임의대로 만든 정의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긴 소설을 쪼갤 수 있는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장면이 뭐라고요? 긴 소설을 쪼갤 수 있는 기준입니다. 다시 한번, 장면이 뭐라고요? 긴 소설을 쪼갤 수 있는 기준입니다. 됐죠? 됐고, 그럼 장면은 기준입니다. 이렇게 바꿔드리겠습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즉, 쪼갤 수 있는 기준이 뭐냐라고 한다면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간적 배경입니다. 즉, 이 말씀이 뭐냐면요, 최소한 시간이 바뀔 수 있어. 소설 읽는데 시간이 바뀔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그 시간이 바뀌었을 때 과감하게 쪼개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안에서 어느 정도의 내용을 잡으시라는 얘기입니다. 됐고요. 자, 두 번째는요, 공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공간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마찬가지 공간이 바뀌었을 때 과감하게 그 전 공간에서 끊으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내용을 파악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지문을 읽을 수 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장면별로 쪼개셨으면요, 쪼갠 부분까지 어떻게 내용을 파악할지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당연히 장면을 읽으면서 질문에 답변을 찾아내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그 질문은 정확히 3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인물이 등장합니까?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은요, 아하, 이러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겁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요, 그 인물이 어떠한 상황, 사건, 갈등에 처했습니까? 이겁니다. 됐죠? 인물이 처해진 상황, 이게 두 번째 여러분들이 파악하실 거. 세 번째는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합니까? 라는 대응 방식까지 잡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소설을 읽을 수 있습니다. 됐죠? 됐고, 자, 어떻게 필기하는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렇게. 자, 우선 여러분들 장면을 읽으면, 소설을 읽었을 때, 자, 인물은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주십시오. 무조건. 인물은 무조건 동그라미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사건과 대응 방식은요, 이렇게 밑줄을 그어주십시오. 다시 한번요, 사건과 대응 방식은 밑줄. 됐습니까? 대답. 네,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입니다. 시간, 공간, 즉 배경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네모를 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신기한 게 잘 보입니다. 정말로 신기하게 여러분들 내용이 싹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훨씬 더 편하게 소설이라는 친구를 읽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그럼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겁니다.
몇 쪽? 자, 이게 128쪽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필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설 문제 푸는 데서 필요한 개념이니까 그냥 쓱쓱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까? 자, 합시다. 자, 1번입니다. 주제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1번이라고 되어 있죠? 인물. 실제 소설에서는 인물 문제 출제됩니다. 근데 인물 문제를 대놓고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인물의 성격, 심리, 태도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답을 찾는 방법을 아시면 되겠죠. 우선 제일 첫 번째 성격입니다. 인물의 성격을 잡을 때는 여러분들이 딱 세 가지를 신경 쓰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요. 그 인물이 하는 대사. 다시 한번. 첫 번째 뭐라고요? 그 인물이 하는 대사. 됐고. 자, 두 번째는요. 그 인물의 행동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설명이 있습니다. 설명. 이런 것들을 잡으시면 인물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됐고요. 자, 그다음에 심리 및 태도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물의 심리, 정서죠. 태도, 마찬가지. 그랬을 때 심리나 태도를 어떻게 잡느냐. 최소한 심리나 태도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그 인물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충분히 인물의 성격, 심리, 태도를 잡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 밑에 제가 선택지를 집어넣습니다. 기출 선택지라고 하면서 인물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인물만 있느냐?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유부인은 남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합니다. 그럼 태도죠. 뭐에 대한? 상황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잡으시면요 훨씬 더 편하게 선택지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김소진님의 자전거 도둑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소설도 굉장히 중요한 소설 맞습니다. 잡시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들 모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문, 접근법. 장면까지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소설을 읽을지 기억나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인물은 확실히 잡으십시오. 두 번째, 그 인물이 어떠한 상황, 사건, 갈등에 처해져 있는지를 잡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파악하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잡시다. 한 닷새쯤 지났을까? 아버지와 나는. 인물 나왔죠? 아버지와 나는. 무조건 이렇게 동그라미입니다. 나가 있다는 것은 시점이 뭐? 1인칭의 시점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주인공이면 1인칭 주인공일 거고 내가 관찰자라고 한다면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겠죠. 아무튼 여러분들 나가 있다는 것은 시점이 뭐라는 것을 1인칭이구나 잡을 수 있습니다. 계속 다시 그 수도상회로. 수도상회는 결국 뭡니까? 이렇게 공간적 배경이죠. 네모. 됐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또 고만고만한 물건들로 구색을 맞춰 골랐고 혹부리 영감은 일일이 헤아린 다음에 우리 부조가 가져온 종범 자료에 집어넣으라고 손짓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됐고 아버지와 나는 허겁지겁 물건들을 자료에 휩쓸어 담았습니다. 평소와는 달리 아버지의 손은 잘 보십시오. 아버지의 손은 약간 떨려서 헛손질을 많이 해 일부러 나한테 회방지를 놓는 사람 같았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아버지 행동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행동했다고. 이러한 행동은요. 결국 뭘 짐작할 수 있게 만든다? 아버지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다시 인물의 성격은 어떻게 잡는다고요? 자, 1번 대사입니다. 2번 행동이고요. 3번은 설명입니다. 그렇죠? 넘어갑시다. 내가 그 이유를 모를 리가 있겠는가? 아버지는 그 혹부리 영감의 눈 속여 미리 진로 소주 2병을 은밀히 자루에 넣어두었던 것입니다. 훔친 거죠. 실제로 이 소설 보시면 알겠지만 지난번 물건을 때려왔을 때 소주 2병을 놓고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보상으로 아버지께서 진로 소주를 훔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샘을 치르고 문턱을 가까스로 나서는 순간 이게 무슨 운명의 조화란가? 혹부리 영감이 우리를 불러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감! 이 뭐다? 그 부대 좀 풀어 다시 한번 헤어려보면서 계산이래 안 맞아? 자, 그 다음 나는 그때 겁에 질린 송아지처럼 눈에 흰자위가 유난히 많아진 아버지 눈동자를 지금도 즉 어른이 된 내가죠.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뭐 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때? 너무 소심해. 여립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 아버지는 소주 2병을 훔치면서 불안해하는 모습을 봐서 성격이 어떻다? 소극적. 심성이 여립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격을 잡으시라라는 의미입니다.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드린 겁니다. 보기를. 다시 한번 정리. 인물의 성격, 심리, 태도 문제는요. 실제 공무원국에서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자, 페이지 몇 쪽? 130쪽 들어갑니다. 그럼 나머지 소설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자, 분명히 이 자전거 도둑이라는 이 소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공무원 국어에 삐약하고 문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면 너무 쉬운 게 문학편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130쪽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 자, 2번입니다.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이죠. 여러분 필기도 두십시오. 형광펜.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은요. 별표. 치시기 바랍니다. 이 친구는 제가 조금 더 깊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요걸 통해서 실제 여러분들 공무원국어에서는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제시하는지 이런 거 파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자,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다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예를 들어서 130쪽 왼쪽에 이렇게 날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에다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잡시다. 자, 우선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을요. 이렇게 한번 바꿔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소설의 서술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소설의 서술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대화. 1번이 뭐라고요? 대화. 자, 2번은요. 묘사. 3번은요. 서술이라고 하는데 설명 괜찮습니다. 설명 이렇게. 됐죠? 그랬을 때 대화와 묘사를 이용해서 서술을 한다. 대화와 묘사를 묶어서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간접적 제시라고 합니다. 다시요. 대화와 묘사를 묶어서 이걸 뭐라고 한다? 간접적 제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직접적 제시라고 합니다. 직접적 제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요 대화라는 친구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극적 제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극적 제시. 됐고, 자, 이 설명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요약적 제시라고 합니다. 요약적 제시. 영어로 말하면은요, 이 간접적 제시를 showing, 보여주기라고 합니다. 이 직접적 제시를 영어로 말하면 telling이죠. 설명 이것을 말하기라고 합니다. 말하기.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자, 여기에다가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을 묶어드리겠습니다. 실제 이 간접적 제시 있지 않습니까? 즉 대화라든가 묘사라든가 솔직히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 행동. 즉 인물의 성격을 제시할 때 1번 뭐? 대화를 이용해서 성격을 제시하거나 자, 두 번째는요.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제시하거나 세 번째는요. 묘사를 통해서 성격을 제시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이것을 직접적 제시라고 하지 않고 간접적 제시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다음 자, 요 직접적 제시 있죠. 즉 설명을 통해서 성격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직접적 제시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러니 너무나 쉽게도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건 크게 몇 가지? 두 가지. 뭐?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가 있다. 직접적 제시는 설명을 통해서 성격을 제시하면 직접이고요. 대화, 묘사, 그리고 제일 마지막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제시하는 것은 간접적 제시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게 지금 여러분이 설명할 130쪽에 있는 내용 전부입니다. 됐죠?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데 대화라든가 묘사라든가 설명을 대화라든가 행동이라든가 묘사를 통해서 성격을 제시하면은요 어떨까? 사건 전개가 빠르지 않죠. 느리겠죠. 만약에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데 설명을 통해서 성격을 제시한다. 그럼 사건 전개가 굉장히 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도 설명할 수 있냐면은 이런 친구들은요 사건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설명을 통해서 성격을 제시할 때는요. 사건의 진행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런 것들이 몽땅 어디 나온다? 선택지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용어, 이게 바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제 수업을 듣는 수험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소설을 읽는 것은 기본이고 이런 것들이 몽땅 어디 들어간다? 이런 선택지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택지를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셔야지만 쉽게 여러분들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선 알아두시고요. 자,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인물의 성격 제시 방법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겁니다.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방법은 크게 뭐? 직접적, 간접적. 말씀드렸죠? 다시 질문. 직접적 제시라는 것은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이라는 방식으로 성격을 제시할 때. 그리고 간접적 제시 방법 어떤 방식으로? 대화, 묘사, 행동을 통해서 성격을 제시할 때 이것을 간접적 제시라고 하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직접적 제시와 간접적 제시 쭉 한번 읽어보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맞죠? 직접적 제시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하기라고 한다. 간접적 제시 방법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보여주기라고 한다. 등등등 이렇게 기억하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됐죠? 자, 밑에 선택지 한번 보시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좋습니다. 그럼 여러분 밑에 있는 글 들어갑니다. 이게 조정래님의 태백산맥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하겠습니다. 여기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그럼 인물의 성격을 어떻게 제시할까죠? 하겠습니다. 남인태의 고향은요. 담양 옆에 있는 장서였습니다. 그럼 자, 남인태가 나왔으니까 우선 동그라미. 인물이니까. 공간 나왔습니다. 장서가 고향이라는 거 네모. 그는 즉 남인태가 되겠죠. 9살 때부터 주재소에 소사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주재소? 요즘 말하면 파출소. 어느 시대 때의 단어입니까? 일제강점기 때의 단어입니다. 그걸 통해서 뭐를 짐작할 수 있다?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시대적 배경은 뭐라는 얘기입니까? 일제강점기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반농사꾼의 반노동자. 그래서 집안 형편은 소작인보다 더 쪼들렸습니다. 대신 그의 아버지는 땅밖에 모르는 농사꾼에 비해서 세상 보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아버지의 성격. 이거는 물어볼까?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직접이지요. 설명이니까.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읍내 중심가에서 품팔며 귀동냥, 눈동냥한 것들이 미천이었습니다. 주걱 든 년이 한술 더 뜨고 정제 파고드는 쥐가 더 기름기 도는 법인께. 나쁠 시상. 그래도 배 안 걸고 살자면 일본 사람한테 붙어야 써라는 것은 누구의 말입니까? 아버지의 말이죠. 남인태의 아버지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는 결국 뭐 해야 된다? 친일파 해야 됩니다. 그 말입니다. 됐죠? 세상이 일본 세상인데 뒷전에서 일본 육함션 딱 맞닥뜨리면 꼼지락도 못하는 그런 인동들은 빙신 중에 상빙신이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을 됐습니까? 그의 아버지의 지론이었고 그는 어려서부터 이때 그는 누굽니까? 남인태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소사 노릇을 시작했습니다. 그를 하루빨리 일본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아버지의 욕구는 거의 광적이었습니다. 일본말. 일본 글을 제대로 익힐 때까지 그는 거의 매일이다시피 회초리 징을 단행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의 그런 광적인 욕구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는 갈수록 일본 순사들의 사랑과 신을 받았고 독학으로 계속 검정옷을 치러서 학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는 결국 아버지가 열망한 대로 일본 순사 지복을 입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9살 때부터 주재소의 공기를 마치고 산 그는 그 누구보다 철저하고 뛰어난 일본 순사였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 질문. 작품 여러분들 남인태의 성격을 제시하는 거 맞죠? 남인태라는 그 인물을 제시하는 거 맞습니다.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정답은 직접입니다. 됐죠? 이게 직접적 제시라는 얘기입니다. 사건 전개 속도가 어떻습니까? 빠르죠. 왜? 9살 때부터 예를요 쭉 이야기하면서 나중에 뭐까지? 순사가 된 것까지 빠르게 전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직접적 제시 방법은 사건의 진행 속도가 뭐 할 수밖에 없다?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대화라든가 묘사라든가 행동을 통해서 제시했으면 훨씬 더 느리게 전개됐겠죠. 됐죠? 좋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충분히 직접적 제시 방법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인물의 성격을 제시하는 법은 크게 두 가지. 첫 번째 직접, 두 번째 간접. 직접은 설명이고요. 간접은 대화, 묘사, 설명, 대화, 묘사. 하나 더 행동입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듯합니다. 됐죠? 좋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사건입니다. 자, 사건 들어갑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들 질문 두 번째 기억나시죠? 어떠한 상황, 사건, 갈등에 처해져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라는 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사건을 집어넣어 봤습니다. 자, 가볍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건이란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의 외적 갈등으로 인해서 나타난 여러 종류의 행동 등을 말합니다. 그게 사건입니다. 이와 같이 사건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될 수 있고 인과적 관계에 따라서 전개될 수 있는데 전자를 뭐라고 한다? 이걸 줄거리, 스토리라고 합니다. 스토리. 그리고 후자를 뭐라고 합니까? 플롯 또는 구성이라고 합니다. 됐죠? 스토리와 플롯은 어떠한 차이가 있냐면요. 스토리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을 전개하는 겁니다. 플롯은 인과관계에 따라서 전개하는 겁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공주가 죽었다. 공주가 죽었다. 그리고 왕자도 죽었다. 됐죠? 이 친구와 이것을 비교하시면 됩니다. 공주가 죽었다. 그래서 왕자도 죽었다. 분명히 차이가 있죠. 위는 시간의 선후를 나타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스토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죠. 인과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한다? 플롯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스토리와 플롯의 차이입니다. 그렇죠? 이걸 살짝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 공무원 국어 분명히 지문 좀 길긴 하지만 소설은 그래도 수능보다는 길지 않습니다. 또 너무 길어질 수도 없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요. 20분 동안에 20문제를 푸는 것이 공무원 국어입니다. 문제당 1분씩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이 길어지면요 1분이 더 걸리죠. 당연히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길이가 있죠. 그랬을 때 그 적당한 길이를 여러분들이 얼만큼 효과적으로 감상하느냐가 중요한데 그 내용은요 제일 중요한 게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감히 말씀드리지만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인물만 확실히 잡을 수 있으면요 모든 소설은 끝납니다. 됐죠? 아까 분명히 태백산맥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자, 분명히 남인태라는 사람 그거 하나 딱 잡았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쭉 읽었더니 신기하게 내용이 싹싹 들어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그게 소설입니다. 근데 수험생마다 다르니까 분명히 소설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물, 사건, 배경 또는 시간이나 공간이고요. 대응 방식 이런 것들을 몽땅 다 잡으시면 편합니다라고 했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뭐다? 인물입니다. 인물. 물론 다른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사건 중요하죠. 대응 방식 중요합니다. 배경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서 여기서 출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물을 확실히 잡으시면요 정말로 어렵지 않게 소설 지문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계속 넘어갑니다. 이런 선택지를 만든다는 얘기겠죠. 공문국어에서의 사건과 관련된 선택지는 이런 식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작품으로 한번 볼까? 이거 아마 여러분들 윤은길의 이 장마라는 작품 아실 겁니다. 작품 자체만으로 굉장히 중요한 소설입니다. 장마. 장마? 그러면 이 장마라는 이 제목이 의미하는 거 아시죠? 그럼 뭘 나타냅니까? 우리 민족의 비극적인 현실인 결국 6.25 전쟁을 나타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아마 이 작품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할머니와 외할머니 갈등이죠. 그런 것들을 쭉 잡아주시면요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것을 소설을 통해서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갑니다. 장마철에 무성이 도달한 죽순과 대나무 사이로 모습을 완전히 감추기까지 외할머니는 인물 나왔죠? 확실히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우물 곁에 서서 마지막 당부의 말로 뭐하고 있다? 구렁이를 배웅하고 있습니다. 구렁이가 배웅의 대상이 됩니까? 이 작품에서는 됩니다. 왜? 이 구렁이는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야?
삼촌의 현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삼촌이 죽었어. 그래서 이 세상에 뭐로 나타났습니까? 구렁이로 환생을 한 겁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샤머니즘 또는 토테미즘 이런 식의 말할 수 있죠. 샤머니즘입니다. 그래서 이 유능길의 장마는요. 샤머니즘적인 성격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이웃마을 용상리까지 가서 진군의 아버지가 의원을 모시고 왔습니다. 졸도한 지 서너 시간 만에 겨우 할머니는 의식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할머니가 왜 졸도하셨을까? 이유는 구렁이 때문입니다. 다음 구렁이가 뭐라고요? 삼촌의 현신이라고요. 그럼 결국 삼촌의 현신이라는 것은 결국 삼촌이 죽었다라는 얘기겠죠. 그럼 당연히 엄마의 입장에서 어떨까? 자식이 죽었어. 그래서 졸도한 겁니다. 됐습니까? 뭐 때문에? 자식의 죽음 때문에 졸도를 한 겁니다. 됐고 넘어갑시다. 그 서너 시간이 무의식의 세계에서는 서너 달에 해당되는 먼 여행이었던 듯 할머니는 방 안을 휘 둘러보면서 정말 오래간만에 집에 돌아온 사람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갔냐? 누굴 보고 갔냐고 하는 겁니까? 구렁이. 구렁이는 갔냐 이겁니다. 됐죠? 이것이 맑은 정신을 되찾고 나서 맨 처음 할머니가 꺼낸 말이었습니다. 그만큼 뭐하다? 자식을 많이 사랑합니다 이 말이겠죠. 계속 들어갑니다. 고모가 말뜻을 재빨리 알아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갔다는 얘기죠. 이제는 안심했다는 듯이 할머니는 눈을 지그시 내리깔았습니다. 할머니가 까무러친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고모가 조용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머리카락을 태워서 감나무에서 내려오게 한 이야기. 뭐를? 구렁이를. 대바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시종일관 행동을 같이 하면서 바래다 준 이야기. 누가 바래다 줬습니까? 외할머니께서. 그럼 당연히 할머니 입장에서는 자기 자식을 구렁이로 변한 자기 자식을 외할머님이 잘 배웅해 준 거죠. 고맙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갈등 해소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기 전이지만 실제 이 윗부분은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갈등이 있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간혹 가다가 한 대목 빠지거나 약간 모자란 듯 싶은 이야기는요. 어머니가 옆에서 상세히 설명을 보충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왜일까? 여기에 담겨있는 할머니의 정서를 아시겠습니까? 정서. 자식의 죽음을 슬퍼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식의 죽음에 대한 슬픔. 자식의 죽음에 대한 슬픔. 이게 할머니께서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이유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당연히 이것은 뭐하고 연결시켜? 다른 작품과 연결시킬 수 있어야겠죠. 뭐 예를 들어서 정지용님의 유리창 같은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정지용의 유리창은요. 실제 공무원고에서도 문제 잘 나오죠. 유리창. 누가 죽었어?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슬픈 겁니다. 똑같습니다. 일맥상통하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두 눈에 사용없이 솟는 눈물방울이 홀쭉한 불구랑을 타고 백엔이에서 줄줄 흘러내렸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할머니는요. 사돈을 외할머니가 되겠죠. 큰 방으로 모셔오도록 아버지한테 분부했습니다. 왜? 왜 이렇게 하셨을까?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갈등, 해소, 암시가 되는 겁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사랑채에서 쉬고 있던 외할머니가 아버지 뒤를 따라서 큰 벽으로 건너왔습니다. 외할머니로서는 벌써 오래전에 할머니하고 한 다락기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 장면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외할머니와 할머니께서 한판 했어. 갈등을 겪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갈등이 해소가 됐죠. 다시 한번요. 자, 분명히 할머니와 외할머니 사이에는 갈등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갈등도 자식 때문에 일어난 갈등입니다. 아무튼 근데 그 갈등이 이제 뭐 할 것이다? 해소가 될 것이다. 질문. 갈등이 해소가 된 이유는 뭡니까? 바로 외할머니께서 구렁이를 잘 바래다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뭐 때문에? 가족 애 때문입니다. 그게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결국 해소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가족 애.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하면은요. 남과 북의 갈등도 해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뭐로? 사랑으로. 그 가능성을 비치는 것이 바로 유능길의 정마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고맙소. 정기가 꺼진 우묵한 눈을 지켜 간신히 외할머니 올려다보면서 할머니는 목이 꽉 메었습니다. 4분도 별 실한 말씀을 다.
외할머니도 말끝을 마무리지 못했습니다. 야 한티서 얘기 다 들었어. 내가 당해야 할 일을 사부님이 대신 맡았구려. 그 험한 일 다 치르느라고 얼마나 수고 싫었을꼬.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인께 그런 말씀 그만두시고 어서 맘이나 잘 추스리기라고. 고맙소. 참말로 고맙구려. 요구절. 할머니가 손을 내밀었고요. 외할머니가 그 손을 잡았습니다. 갈등 해소가 되겠죠. 됐습니까? 이게 갈등 해소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는 소설은 거의 대부분 다 뭐가 있다? 갈등이 있습니다. 그 갈등을 잡으면 솔직히 끝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드렸지만 인물을 확실히 잡아주십시오. 그리고 그 인물을 확실히 잡아주면 신기하게 이 사건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사건 당일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끝. 됐습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윤웅길의 장마는 할머니와 외할머니의 뭐와 갈등과 뭘 통해서 해소를 통해서 주제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맞죠?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세 번째 배경입니다. 배경. 그럼 배경은요. 자, 형광펜 드시고 요것 좀 이렇게 묶어 주십시오. 별표 한 번쯤은 읽어 주시는 센스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배경도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뭡니까? 행동에 논리적이고 필연적인 의미를 부여하고요. 분위기나 정조를 만들어내고요. 사건이나 심리나 사건 전개를 암시하고요. 사건의 사실성을 부여하면서 현장감까지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배경의 기능입니다. 됐죠? 근데 여러분들 배경이라든가 소재라는 친구는요. 배경과 소재 같은 이런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푸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문맥이라는 단어가 필요합니다. 배경과 소재는요. 문맥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잠깐만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배경과 소재가 문맥에 따라서 기능이 달라진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입니다. 잘 보십시오. 배경과 소재는 뭘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 문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충분히 기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잘 보십시오. A라는 남학생이 있고요. B라는 여학생이 있습니다.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이고요. 시간으로 따지면 한 6시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녁 6시야. 됐죠? 만났습니다. 둘이. 근데 A가 대뜸 B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B! 나 오늘 이제 싫어. 질렸어. 이제 그만 헤어지자.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B의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바로 어제까지는 굉장히 사랑을 이야기했던 놈이 오늘은 냉큼 헤어지자입니다. 그러니까 B의 입장에서 미치는 거죠. 어떻게 돌릴 수 없어. 왜? 이미 A의 마음은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아니, B의 입장에서 너무나 미칠 것 같아서 C라는 친구를 불렀죠. C야, 나 오늘 A하고 헤어졌어. 나 술 한잔 사줘.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C가 쭈르르 달려나와서 B하고 술을 마십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무려 몇 병? 10병이라는 소주를 마셨습니다. 거의 B는요. 반실신했죠. 빙. C가 B를 업고서 집에 겨우겨우 바래다 줬습니다. 이거 괜찮죠? 다음날 아침. 금요일 다음날은 당연히 토요일이죠. 평소 같으면 B는 절대로 눈이 안 떠질 겁니다. 근데 충격이 너무 컸나 봐. 정확히 몇 시에? 아침 8시에 눈을 떴습니다. 일어나자마자 다시 내가 어저께 A한테 이별을 통보받았지 라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여기 괜찮죠? 자, 그 다음 창문 밖을 봤습니다. 창문 밖을 봤더니 날씨가 너무 화창해. 다시 뭐가요? 날씨가 너무 좋아. 날씨가 정말 짱으로 좋습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날씨의 기능은 뭡니까? 잡을 수 있겠습니까? B의 상황이라든가 심리, 태도와 정반대죠. 즉, 이 날씨는요, 어떠한 기능이 있냐면요, 뭘 통해서? 자, 대조라는 방식을 통해서
누구의 심리를? B의 슬픈 마음을 더욱더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가능하죠? 됐습니까? 그게 이 화창한 날씨의 기능입니다. 반대로 이번에는 날씨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날씨가 정말 최악으로 안 좋아. 오! 벼락치고 우박 내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질문 들어갑니다. 날씨 기능. 이때 날씨 기능 뭡니까? B의 심리와 이것을 조응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B의 심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됐죠? 그러니까 결국 여기에서는요. B의 심리와 뭐 하면서? 조응하면서 B의 심리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슬픔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선생님, 방금 날씨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대조라는 방식으로 슬픔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날씨가 너무 안 좋아. 그럴 때는요. 날씨와 B의 심리가 뭐? 조응이 되면서 심리가 극대화. 그럼 결국 같은 거 아닙니까? 같습니다. 대조로 심리를 극대화시키든 조응을 통해서 심리를 극대화시키는 거는 결국 똑같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이 뭐냐면요. 배경이 중요한 거, 소재가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럼 뭐가 중요하다? 상황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B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날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뭐다? 문맥이라고요. 이게 배경 및 소재의 기능을 파악하는 결정적인 방법입니다. 그게 문맥입니다. 됐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모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배경 소재, 문맥. 배경 소재, 문맥. 배경 및 소재의 기능 파악은 분명히 문맥에서 의미를 도출하시는 게 기본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밑에 문제 들어갑니다. 지문 하나 봅시다. 이거죠? 자, 요것을 물은 겁니다. 요거 좁은 판자방이라는 공간적 배경의 기능. 이 기능은 뭡니까? 공간의 기능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거. 당연히 이 공간의 기능조차도 뭡니까? 그리고 문맥에서 기능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겠습니다. 이때 만복사는요. 저리야. 이미 허물어져 승려들은요. 구석진방에 살고 있었습니다. 법당 앞에는 행나만이 쓸쓸히 남아있었고요. 그 끝에는 좁은 판자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양생이. 인물 나왔네. 확실히 동그라미. 누굴 불렀습니까? 여인을 불렀습니다. 어디에? 좁은 판자방에. 그곳으로 들어가니 여인은 별 주저 없이 들어갔습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즐기는 것이 보통 사람과 다름없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좁은 판자방의 기능이 뭡니까? 양생이요.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같이 즐거워하는 것. 그게 기능입니다. 그것을 오른쪽에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제가 오른쪽 답에다 인연을 맺는으로 설명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분명히 좁은 판자방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결국 이 공간에서 양생이 여인을 불러서 똑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거워했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당연히 좁은 판자방의 기능은 인연을 맺는.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데서 인연을 맺는이구나.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인연을 맺는. 가능하시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 공간은 뭘까? 하얀 휘장하는. 이 공간은 뭘까 보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뭘 통해서? 문맥을 통해서 기능을 정리하는 게 기본입니다. 기본.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잡시다. 말을 마치고 부모는 먼저 불이온사로 떠나. 여러분 이거 다 읽으셔야 됩니다. 저는 제가 만든 교재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다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실제 이 김시습님의 소설은요 중요합니다. 이게 만복사 조폭이거든요. 하겠습니다. 말을 마치고 부모는 먼저 불이온사로 떠났고 양생은 우두커니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를? 여인을. 약속한 시간이 되자 과연 한 여인이 시녀를 데리고 하늘거리면서 왔습니다.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기뻐하며 손을 잡고 절 안으로 들어갔고요. 공간적 배경이네. 절 안. 여인은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하얀 휘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친척들과 승려들은 모두 그녀를 보지 못했고 지금 양생만이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삑!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고전소설의 특징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전기성이라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알겠지만 살아있는 남자와 죽은 여자 사이의 사랑입니다. 현실로서는 이루어집니까?
현실에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고전 소설의 특징, 정기성입니다. 됐죠? 넘어갑시다. 그다음 연예인 양성에게 말했습니다. 진지드시죠. 양성의 연애 말을 그녀의 부모에게 전했습니다. 부모가 시험삼아 함께 밥을 먹도록 명했더니 소주와 놀리는 소리만 들릴 뿐 인간이 먹는 것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여인의 부모는 이에 경탄에 맞이 않더니 양성에게 그곳에서 여인과 함께 머물도록 권했습니다. 그곳이 어디? 하얀 휘장 안. 여인과 함께 머물도록 권했다고요. 누가? 여인의 부모가. 누구를? 양생과 여인을 같이 있을 것을 권했습니다. 인정했다는 얘기죠. 그래, 너 내 딸의 짝으로 인정할게 이겁니다. 그럼 당연히 하얀 휘장 안은 뭡니까? 인연을 인정받는 이겁니다. 지금 이런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럼 충분히 문맥에서 잡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배경이라든가 소재의 기능을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됐죠? 그렇게 정리하시기 바라고요. 자, 넘어갑시다. 2번입니다. 구성과 관련된 개념 앞에까지는 주제면은요. 지금 이제 구성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가볍게 용어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 우선 첫 번째는 순행식 구성, 평면적 구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요. 밑줄만 그시면 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사건을 배열할 때 이것을 순행 또는 평면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됐죠? 자, 넘어갑시다. 자, 그다음 고전 소설이죠. 자, 실제 여러분들 고전 소설은요. 무조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배열합니다. 됐죠?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까? 좋습니다, 여러분들. 왼쪽에 134쪽에 보면요. 빈칸이 좀 넓게 있죠. 밑에 134쪽. 거기에서 아예 여러분들에게 하나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냐면 고전 소설의 특징입니다. 지금 설명한 이런 것들은요. 다 기본입니다. 기본. 기본. 어떤 분이 제 강의를 이렇게 요약 정리해가지고 올리셨더라고요. 거기 보면 문법의 가장 기본은 뭡니까? 용어, 정의를 정확히 머릿속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왜 문법을 어려워하냐면요. 용어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머릿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학도 마찬가지고 비문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몽땅 어디 속에 머릿속에 있으면요. 훨씬 더 문제 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몽땅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라는 겁니다. 암기입니다. 암기. 됐죠? 자,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인물상의 특징. 고전 소설의 인물상의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 뭐냐면은요. 평면성이라고 합니다. 평면성. 성격이 안 변한다는 얘기죠. 성격이 안 변합니다. 고전 소설은요. 인물이. 자, 두 번째는요. 전형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전형성. 전형성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요. 인물이 계층을 대변한다는 뜻입니다. 인물이 계층을 대변합니다. 인물이 계층을 대변합니다. 얘는 진짜 말 그대로 그냥 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생전 아시죠? 허생전에서 변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야? 허생에게 만냥을 꿔준 사람이죠. 그 변씨를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인 계층의 전형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때의 전형이 바로 뭡니까? 전형성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어떤 한 인물이 어떤 계층 전체를 대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전형성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주인공. 주인공과 관련돼서도 전형성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한자를 알아두셨으면 좋겠는데 제자가인이라는 한자 있습니다. 다시 한번.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제자가인. 재주가 많은 남자, 아름다운 여자란 뜻입니다. 제자가인의 인물이형이라는 것은요. 고전 소설의 주인공을 올리는 특징입니다. 됐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사건. 보통 고전 소설은요.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우연성입니다. 사건 전개가 굉장히 우연적이야. 자, 두 번째는요. 전기성이라고 합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만복사 저포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남자와 죽은 여자의 사랑 이야기. 말이 안 되죠. 그런 것들 뭐라고 한다? 그런 것을 전기성이라고 합니다. 전기성. 자, 이 전기성을 다른 말로 비현실성이라고 합니다. 네, 그거 괜찮죠? 넘어갑시다. 자, 세 번째는 배경입니다.
고전 소설의 배경은 대체로 뭐가 많다? 중국 배경이 많습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체로 양반들이 쓴 소설은요, 대체로 중국 배경이 많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넘어갑시다. 여섯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 자, 네 번째는요, 주제와 관련돼서 설명드리면 대체로 고전 소설은요, 주제가 뭡니까? 권선징악, 인과응보입니다. 그게 주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권선징악.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한다는 뜻이죠. 또는 인과응보입니다. 대체로 교훈적인 이야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구성상의 특징이고요. 구성상의 특징은 정확히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내용을 전개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요, 이거 고전 소설이네. 무조건 구성은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역순행적 구성이 나오진 않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두 번째입니다.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하죠. 인물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런 것을 일대기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요, 결말상의 특징인데 이걸 뭐라고 해? 해피엔딩이라고 합니다. 행복한 결말 구조를 갖습니다. 근데 무조건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은전 생각해 보십시오. 운영은전. 운영이 자살하죠. 사랑하는 남자인 김진사도 죽습니다. 이건 비극적인 소설입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그렇지 전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게 바로 구성상의 특징이고요. 자, 여섯 번째는 문체상의 특징을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문체상의 특징. 대체로 고전 소설은요, 첫 번째 뭐뭐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라, 니라, 지라 이런 걸 뭐라고 한다? 문어체 문장이라고 하죠. 두 번째 뭐뭐 왈, 뭐뭐 가로되 이렇게 이런 것을 뭐라고 합니까? 역어체 문장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겁니다. 기본.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온다? 선택지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문은 고전 소설이고 선택지로 딱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르면은요, 본문에서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알아달라는 얘기입니다. 괜찮죠? 대답. 네, 좋습니다. 그럼 다시 지우고 들어가겠습니다. 구성과 관련돼서 순행, 평면적. 밑에 다시 한번 제가 뭘 집어넣었다고요? 고전 소설 집어넣었습니다. 그냥 무조건 시간 흐름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의 입장에서는요, 소설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이런 것들이 다 실제 공무원 국어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두 번째, 역순행적 구성이죠. 말만 하시면 됩니다. 역순행적 구성, 다른 말로 입체적 구성인데 시간이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갔다 다시 현재로 넘어오는 이런 패턴을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됐죠? 아무래도 역순행적 구성은요, 고전 소설이 아니라 현대 소설에 많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넘어갑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에서 과거로 넘어갔다가 다시 현재로 넘어오는 그런 패턴. 됐죠? 뭐 이런 거야 뭐 어렵지 않고. 자, 넘어갑시다. 문체와 관련된 개념입니다. 묘사. 실제 여러분들 소설에 있는 문체는요, 묘사. 자, 보시면 알겠지만 대화 뭐 이런 건데 실제 여러분 여기는요, 1번부터 좀 제가 자세히 써놨습니다. 이게 저는 그렇게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체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묘사. 묘사는 사물을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거. 마치 그림을 그리듯이 표현하는 거. 이것을 묘사라고 하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면요, 소설을 읽었을 때 얘가 묘사다, 아니다 이런 것들을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지금 다른 데 촬영을 하고 이렇게 넘어왔으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문 하나 딱 던져주고 그거하고 똑같은 소설 방식을 잡아내십시오. 그게 공무원 국어의 거의 대표적인 소설 방식 문제입니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무원 국어는 지문을 줘. 지문은 길진 않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요. 그리고 선택지를 줘. 그랬을 때 문제 이겁니다. 다음 중 요 안에 있는 내용의 서술 방식과 동일한 것을요,
여기서 찾아보십시오. 이런 거. 이게 공무원 시험, 공무원 국어의 대표적인 소설 방식 문제입니다. 비문학도 그렇고요. 됐습니까? 그렇게 대비하시기 바라고. 자, 근데 실제 제가 이 지문을 집어넣은 거는요. 이 지문은요. 묘사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메밀꽃 필 무렵. 이효성님의 메밀꽃 필 무렵. 예를 들어서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오시면 됩니다. 길은 지금 긴 산허리 걸려 있다. 밤중을 지난 무렵에 이제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짐승 같은 달의 숨소리가 손에 잡힐 듯 들리며 공포기와 옥수수 잎새가 한층 달에 푸르게 젖었다. 산허리는 온통 메밀밭이어서 피기 시작한 꽃이 소금을 뿌린 듯이 흐뭇한 달빛에 다 이런 거 다 묘사입니다. 됐죠? 달빛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붉은 대궁이 한결같이 애잔하고요. 나귀의 걸음도 시원합니다. 여기까지. 다시 한번 서술모시 뭐라고요? 묘사입니다.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작품 이게 묘사라고. 서정적인 묘사, 환상적인 묘사입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됐고, 간결체는 뭐 문장을 이렇게 짧게 쓰면 간결체입니다. 만연체는 문장을 길게 쓸 때 이것을 만연체라고 하는 거고요. 됐습니까? 뭐 이런 것들 크게 어렵지 않을 거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실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겁니다. 자, 요걸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뭐 만연체다, 간결체다,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실제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소설에서 간결체 몇 자 이내를 간결체라고 하는지. 간결체 몇 자 이내가 간결체고요. 몇 자 이상하면 만연체입니다. 이런 기준이 있다 없다? 이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 간결체면 간결체 딱 봤을 때 짧은 거 보여. 그럼 간결체입니다. 좀 길어 보여. 만연체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뭐? 이거. 자, 보시죠. 이 소설은요, 남북분할의 비극을 이데올로기적인 측면에서 본격적으로 다룬 작품으로 6.25 전쟁에 의해 남과 북의 이념과 체제에 대한 차이에 대한 갈등을 이명준 주인공이죠? 인물을 통해서 깊이 있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 위에 제시된 내용은요, 명준이 중립국으로 가는 배 안에서의 행동을 어떻게? 굉장히 짧게 서술합니다. 간결체를 이용해서 소설함으로써 잘 보시죠. 명준의 불안한 심리를 실감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간결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간결체를 통해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거죠. 뭐? 명준의 불안한 심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좋습니다. 자, 3번입니다. 비속어, 사투리 이런 것. 사투리의 기능 정도는 알아두십시오. 사투리는 도속적인 정감, 현장감, 사실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천승세님의 만선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만선. 에서 주인공이 누구냐면 곰치라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 곰치가 뭘 쓰고 있어?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요 사투리의 기능을 묻죠. 곰치가 쓰는 사투리의 기능은 뭐하다? 우직한 성격을 나타냅니다. 그런 것도 가능합니다. 사투리의 기능은 뭐? 우직한 곰치의 성격.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투리를 사용했을 때 이런 거라든가 이러한 기능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괜찮습니까? 대답.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바로 천승세의 만선 남았네요. 그게 만선입니다. 곰치의 대사를 보면 뭉땅다 사투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곰치의 성격을 통해서 우직한 성격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괜찮습니까? 그렇게. 다음 페이지 보면 142쪽에 이거 아닙니까? 향토성을 짙게 풍겨서 어촌의 삶을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기 위해서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는 곰치의 뭐에 대한 만선에 대한 집념도 부각할 수 있고요. 뭐 등등등. 바로 위에도 있죠. 곰치의 우직한 성격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사투리의 기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 따지면 충분히 어렵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자, 4번입니다. 해악과 풍자인데 이런 것들은 그냥 가볍게 읽어주십시오. 해악, 해악성. 웃기다고. 오히려 해악보다는 풍자가 더 중요하죠. 풍자라는 것은 뭐냐면 무언가에 빗대어서 대상을 비판할 때 것을 풍자라고 합니다. 그게 정확한 말뜻입니다. 다시 한번. 해악은 그냥 웃긴 거야. 됐습니까? 익살스럽고 품위가 있는? 품위가 없는 이겠죠. 웃기는데 품위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익살스럽고 품위가 없는 말과 행동 이겁니다. 약간 가벼운 거. 그게 해악입니다. 근데 여러분 해악은 뭘 기억하시면 좋냐면요. 다시 한번 웃기다고. 웃긴 거 그게 해악성입니다. 근데 그 해악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풍자죠. 풍자는 이겁니다.
현실의 부정적인 현상, 이나 모순 따위를 무언가에 빗대어 비웃으면서 폭로 공격하는 겁니다. 그게 풍자입니다. 다시 한번 풍자는 뭐라고요? 대상을 비판하는 거야. 근데 무언가에 빗대어서 비판된 것을 풍자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대체로 이 풍자라는 단어 썼을 때는요. 뭐가 나온다? 동물들이 등장하든가. 됐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게 풍자입니다. 됐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딱 맞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 작품은요. 아마 여러분들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태평천하라는 작품이거든요. 제목 자체가 반어법입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태평천하는요. 제목 자체가 무슨 법? 반어법.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서는요. 풍자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를? 윤직원 영감을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도대체 윤직원 영감을 어떻게 풍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한번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합시다. 사회주의라니. 응? 윤직원 영감은요. 인물은 확실히 잡아주십시오. 윤직원 영감 인물입니다. 사무 사람을 아무나 하나 잡아먹을 듯이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뭐했다? 포효합니다. 이렇게. 포효를 제가 주석을 달아드렸는데 포효 주석의 말 뜻이 뭡니까? 사나운 짐승이 울부짖음. 그럼 결국 윤직원 영감이 화를 내는데 그걸 뭘 가지고서 사나운 짐승의 울부짖음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있죠. 그게 풍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소설에서 윤직원 영감은요. 긍정 아니야 부정적인 인물입니다. 아시겠지만 됐습니까? 그런 것들. 그런 것을 풍자라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죠? 좋습니다. 그다음 밑에는요. 풍자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5번입니다. 구어체와 문어체. 구어체는요. 저의 말을 그대로 문자로 바꾸면 그게 구어체입니다. 문어체는 대체로 고전 소설의 문체상의 특징이겠죠. 문어체. 그런 것들이 뭐 크게 어렵진 않고. 자, 밑에 인문구에 관촌수필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는 말을 그대로 문자로 바꾸는 구어체 표현을 쓰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충분히 이건 구어적인 표현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구어적인 표현이라고 한다면 잡을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충분히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넘어갑니다. 독백체 대화체입니다. 자, 실제로 독백체와 대화체는 여기서 중요하기보다는 오히려 시에서 중요하죠. 어지럽겠다. 미안합니다. 독백체, 대박체라는 것은 실제 소설에서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디서 중요하냐? 독백체의 어조, 대화체의 어조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설명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조 설명할 때. 대화체는 뭡니까? 누가 있을 때? 청자가 있을 때. 두 번째는요. 대화의 상황이 직접적으로 담겨 있을 때. 대화 상황이 직접적으로 담겨 있을 때. 됐습니까? 세 번째는요. 뭘 썼을 때? 상대 높임법을 썼을 때. 이런 것들을 쓰면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것을 대화체 어조라고 합니다. 그럼 독백체는 저 친구들이 없을 때 이것을 독백체의 어조라고 하는 겁니다. 괜찮죠? 독백체는 자기 혼자 말하는 거고 대화체는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질문 한번 던져볼까? 자, 여러분들 인간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죠. 저는 그럼 지금 말하기 방식이 대화체입니까? 독백체입니까? 정답은 대화체죠. 저는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미쳤습니까? 혼자 이야기하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하는 겁니다. 존댓말 쓰고 있죠. 상대 높임법 쓰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을 뭐라고 한다? 대화체 어조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재는요. 제가 이런 거 다 써놨으니까 청자의 유무, 대화의 상황 유무 또는 상대 높임법의 유무에 따라서 대화체가 될 수도 있고요. 독백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까? 대답! 네, 좋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 대화죠? 이런 것들이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고. 자, 실제 여러분 유충렬전 자체도요. 실제 문제 출제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됐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소설 조금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됐고. 자, 봅시다. 시점이네. 페이지 147쪽 보셨습니까? 147쪽. 시점. 별표 치십시오. 시점은요. 소설이라고 하면은요. 시점 문제가 아니 나올 수 없습니다. 그만큼 시점은 중요합니다. 별표. 왜? 그럼 시점이란 이 단어는요. 어디서?
소설에서밖에 쓸 수 없습니다. 시점 없습니다. 극문학도 마찬가지로 시점 없습니다. 어디만 있어? 소설만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점은 어디서 물어본다? 소설에서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선 시점의 정의부터 출발합시다. 시점이란 몇 줄? 작가가 만들어낸 허구적 대리인 누구? 서술자가 서술 대상을 바라보는 각도나 위치. 이게 바로 뭡니까? 시점입니다. 누구의 위치라고요? 서술자의 위치가 바로 뭡니까? 시점입니다. 자, 화면을 바꾸겠습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바꾼 겁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자, 시점입니다. 다시 한번 시점의 정의가 뭐라고요?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위치를 시점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등장인물이나 사건을 바라보는 서술자의 위치입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을 수 있죠. 그때 시점 뭡니까? 1인칭입니다. 작품 밖에 있을 수 있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3인칭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1인칭과 3인칭의 차이는요. 서술자가 작품 안에 있으면 1인칭, 작품 밖에 있으면 3인칭입니다. 여기가 괜찮죠? 실제로 여러분들 구분할 때는 1인칭과 3인칭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1인칭은요. 대체로 소설 속에 뭐가 있다? 나 또는 우리가 있는 거고 3인칭 시점은요. 누가 없다? 나 또는 우리가 없습니다. 가능하시죠? 대답. 네, 좋습니다. 자, 조금 더 하면은요. 1인칭 시점은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인칭 주인공 시점. 그리고 두 번째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습니다. 3인칭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요. 3인칭 관찰자 시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요.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여기까지? 자, 조금 더 설명합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요. 누가? 서술자인 내가. 다시 한번 1인칭 주인공 시점은요. 서술자인 내가 주인공인 나에 대해서 누구에게?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됐죠? 그게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됐고, 자, 그다음에 1인칭 관찰자 시점은요. 서술자인 내가 누구에 대해서? 주인공에 대해서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도대체 둘의 차이는 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나의 이야기를 전달하면 1인칭 주인공이고요. 내가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전달하면 1인칭 관찰자입니다. 근데 실제 내면 심리 묘사로 따지죠. 1인칭 주인공 시점은요. 나의 내면 심리 묘사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죠. 내가 내 속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1인칭 주인공 시점은요. 주인공의 내면 심리가 자세히 들어갑니다. 됐죠? 1인칭 관찰자 시점은요. 관찰자니까 주인공의 내면 심리 묘사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얘는. 내면 심리 묘사가 불가능 이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다음에 3인칭 관찰자 시점은 여기도 서술자로 이렇게 바뀌어야 되겠죠. 가 누구에 대해서? 주인공에 대해서.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까?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주인공의 내면 심리 묘사가 가능 불가능? 내면 심리 묘사 관찰자는 안 됩니다. 왜? 관찰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제 옆에서 저를 이렇게 관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이게 관찰자 시점의 한계입니다. 됐고 전지적 작가 시점은 똑같습니다. 서술자가 누구에 대해서? 주인공에 대해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주인공의 내면 심리 묘사 가능 불가능? 무조건 가능. 주인공뿐만 아니라 모든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가 몽땅 다 가능합니다. 그게 전지적 작가 시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갑니다. 자, 독자 입장에서는요. 요 나, 1인칭 주인공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친근감 또는 신뢰성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친근감이라든가 신뢰성을 가지고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왜?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저의 내면 심리를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믿죠. 신뢰성. 그리고 그 내면 심리에 따라서 저를 여러분들은 친근하게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친근함이나 신뢰성을 갖고 바라본다는 거. 관찰자는요. 이거 똑같습니다. 독자 입장에서 무조건 주인공의 내면 심리,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알아야 돼. 근데 서술자가 제대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서술자는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면 심리 모르니까. 그래서 독자의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뭐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서 상상합니다. 끊임없이 작품에 대해서 상상하고 끊임없이 작품에 대해서 참여하고 이게 관찰자 시점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전지적 작가 시점은요. 독자가 주인공을 바라볼 때 주인공을 아예 볼 필요도 없죠. 왜 이미 서술자가 다 설명했으니까. 그랬을 때 독자 입장에서는 어떠한 한계가 있냐면요. 관찰자와는 다르게 작품에 대해서 상상합니까? 할 필요가 없죠. 왜 다 설명하니까. 작품에 대해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전지적 작가 시점의 한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됐죠? 지금 제가 칠판에 썼죠. 칠판에 쭉 쓴 거. 이게 시점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이 기본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 어떤 식의 문제도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시점에 관한 문제는. 됐습니까? 그렇게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점 제가 표를 만든 겁니다. 심리 관여 여부라든가 서술자의 등장 여부 등등 충분히 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밑에 소설이 하나 있거든요. 전광용의 사술한 작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점을 어떻게 따질 것인가. 소설 읽으면서 나 또는 우리가 있는지 다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나나 우리가 있죠? 나가 있습니다. 됐죠? 그럼 내가 나의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럼 뭐야? 1인칭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 다음 1인칭 관찰자 들어갑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술자의 나는 등장하죠. 근데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주인공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면 심리 묘사가 가능 불가능? 불가능하죠. 독자 입장에서 끊임없이 작품에 대해서 참여하고 작품에 대해서 상상을 해야 되는 거. 이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제가 일부러 제 교재에다가는요. 그런 특징들을 다 적어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인칭 관찰자 밑에 점박이가 3개 있죠. 점점점 3개. 작품 속에 등장하는 주변 인물인 내가 주인공의 이야기를 서술하는 방식. 나는 관찰자, 인물의 초점 주인공. 나의 눈에 비치는 3개만을 다뤄야 되는 제한이 있습니다. 당연히 뭐 눈에 비치는 것만 다뤄야 되기 때문에 내면심 묘사 가능 불가능? 불가능입니다. 이런 것들을 따질 수 있어야 됩니다. 참고로 여러분 밑에 있는 채만식의 치식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입니다. 분명히 나가 있기 때문에 1인칭이고요.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숙부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면 무난할 거고. 자, 다음 페이지 3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됐죠? 자, 그럼 3인칭 관찰자 시점 마찬가지입니다. 서술자, 즉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는 등장인물, 즉 주인공에 대해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내면 심리 묘사가 불가능하다고요. 독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작품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여하고 작품에 대해서 끊임없이 상상하고 이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되는 겁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서술자,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주인공의 또는 다른 등장인물의 내면 심리 묘사를 싹 다 설명하다닙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독자의 입장에서는요. 상상 필요 없어. 참여 필요 없습니다. 됐습니까? 그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될 수 있습니다. 한계죠, 한계.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 작자 미상의 임경업전이라는 고전 소설을 집어넣는데 고전 소설은 거의 대부분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고전 소설 나왔어. 그럼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이 거리인데 이 거리는 조금 어렵습니다. 밑에 표가 있죠, 표. 그 표를 별표 하나만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 거리를 설명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들어보십시오. 거리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로 심리적 거리.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만약 여러분들이 저야 친한 사람 있죠.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얘기입니다.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서먹서먹해. 그럼 심리적 거리가 멀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리입니다. 됐죠? 그 거리를 설명할 때는요. 제가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는데 왼쪽은 주인공, 위쪽은 서술자, 제일 마지막은 독자. 실제 시점은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지만 4개죠. 근데 관찰자를 묶어서 3개로 나눕니다. 됐죠? 그래서 먼저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입니다. 자, 합시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요. 주인공과 서술자가 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거리가 뭐할까? 가깝겠죠. 독자 입장에서는요. 주인공이 이게 어떤 걸 느낀다고요? 친근감이나 신뢰성을 느낍니다. 그럼 거리가 뭐하다? 가깝다. 이렇게 가까우면 이렇게도 가까워야 됩니다. 왜? 같은 사람이니까. 당연히 얘도 거리가 가깝다.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은요. 몽땅 다 가깝습니다. 그렇게 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리고 자 관찰자 들어갑니다. 1인칭이든 3인칭이든 관찰자. 1, 3 관찰자. 자, 하겠습니다. 자, 이때부터 서술자와 주인공은 다른 사람이죠. 서술자와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하나 몰라? 모르죠. 모른다는 것은 거리가 뭐하다는 의미입니까? 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독자 입장에서는 끊임없이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알아야죠. 근데 서술자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까울 필요는 없죠. 그래서 멀다. 오히려 직접적으로 해서 작품에 대해서 참여하거나 작품에 대해서 상상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전지적 작가, 전지적 시점을 들어볼까?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입니다. 이 시점은 잘 보십시오. 서술자가 주인공의 모든 것을 알고 있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은 그만큼 거리가 뭐다? 가깝다는 얘기죠. 독자 입장에서는요. 주인공의 모든 것을 누가 알아? 서술자가 다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친해지는 거죠. 하지만 작품에 대해서 참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작품에 대해서 상상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거리가 뭐하다? 멀다 이겁니다. 이게 거리입니다. 이 표를 잘 이해하시면요. 이게 그대로 여러분 교재에 그 표로 들어가 있는 것뿐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삼각형을 그려드린 거고 이 교재에서는 그냥 표로 만들어 준 것뿐입니다. 됐죠? 그렇게 따지면은 정말로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자, 실제 문제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오른쪽처럼 김유인 동백꽃이죠. 우리 실점 1인칭 주인공. 근데 그 3인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당연히 뭐 할까? 멀어지겠죠. 그래서 멀다가 답입니다. 그만큼 주관보다는 객관적으로 바뀌겠죠. 그런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문제 출제되니까 자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께 꽤 많은 것을 설명했습니다. 실제 굉장히 많은 것을 설명했는데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이 몽땅 다 뭡니까? 개념입니다. 개념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셔야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전에 가시면 실제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을 보러 가시면 이런 것들이 몽땅 어디 속에 선택지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알아두시는 게 기본입니다. 됐죠?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유형편 들어갈 테니까 마찬가지 예습 반성돼서 강의 들어오셨으면 좋겠고요. 됐습니까? 좋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